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저희가 앞서서 우리 윤호 캐스터가 잘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우리 김민 캐스터도 네. 선정자 입장에서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베스트 댓글 경품이 나가는 첫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좀 공지를 한번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어제인 줄 알고 댓글을 많이 참여해 주셨던데 저도 어제인 줄 본격적인 알았어요. 네, 책이 나가는 댓글 이벤트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이 담긴 책을 또 준비해 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댓글 딱 한 분께만 선정을 해서 월순금에 진행하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댓글 또 완벽하게 누가 선정될지 제가 선정을 하니까 저에게 잘 보셔야겠죠? 저희 책 나가는 거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가 나가죠? 책과 그리고 윤우캐스터 그리고 저 그리고 보아앵커님이 준비한 친필 사인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테이버님은 포토카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니, 원하신다면 저희의 포토카드 그리고 친필 사인과 메시지도 남겨드리니까요. 여러분 닉네임 저희가 잘 기억했다가 오늘 저희 책에 저희 써드리려고 볼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권력을 이런 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남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초상권이 침해된 것 같은데. 혹시 이완수 대표님도 아니야, 포토카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그거 갖다 버려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럼 혹시 쓰레기야 뭐 이러면서. 사인은 어떠세요? 아, 사인, 네, 뭐 시간 남으면은 공간 여백이 남으면 제가 한번 아, 그럼 하겠습니다. 저 위에 네, 해주시는 걸로 제가 동의를 좋습니다. 받았고요. 장전 실적 발표 기업 빠르게 스무스하게 네.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장전 실적 기업 존슨앤존슨이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부터 살펴보시면 2.46달러로 예상치인 2.47달러를 하회한 모습이고요. 매출은 246억 달러로 예상치인 241억 5천만 달러를 예상치로 상회했습니다. 2026년 매출은 1,000억 달러에서 1,010억 달러로 전망했고 또 예상치는 98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최대 사업부인 혁신의약품 매출은 157억 6천만 달러로 추정치인 153억 7천만 달러를 현재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아까까지만 해도 2%가 넘게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1%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넷플릭스 실적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무려 7%가량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에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긴 했는데 매출과 가입자 수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지만 주가는 어제 거래에서도 좀 빠졌습니다. 바로 전망 때문인데요. 올해 투자 콘텐츠 투자 비용을 약 10% 늘리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워너브라더스 영화 그리고 TV 스튜디오 인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하면서 향후 수익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돈은 좀 잘 벌지만 앞으로 쓸 돈이 너무 많다는 뜻이 좀 반영이 된 건데요.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전면 중단했고 또 경쟁자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연합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조건을 전액 현금으로 수정하는 승부수까지 던진 상황이고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부담을 좀 하더라도 콘텐츠 주도권을 확실히 쥐어가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죠. 한편 중장기 전략은 여전히 좀 공격적인 상황인데요. 넷플릭스는 2026년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또 광고 사업 부문에서는 올해 광고 매출이 지난해 15억 달러에서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상황은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넷플릭스는 무려 7%가량 넘게 빠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시장이 도대체 실적 발표에 왜 이렇게 예민한 건지 저는 너무 걱정되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이제 걱정되죠. 왜냐하면 네. 2025년도를 마감하고 2026년도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해가 바뀌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올해죠. 2026년 밸류에이션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다들 사실 약간은 뭐랄까 두려움이 좀 있어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는 뭐 당연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은 과연 그러면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뭐 주요 기업들 테슬라부터 해서 쭉 이제 저희가 M7도 실적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2025년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과연 밸류에이션이 정당하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전망치가 이제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 내놓은 것하고
회사들이 또 직접 내는 것하고 과연 갭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러다 보면은 조금 지금은 이제 뭔가 이행기 뭔가 좀 약간 바뀌는 그런 딱 분위기에 지금 시장이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상 그래서 1월 랠리가 끝나고 나면은 2월 달부터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꼭 하필이면 2월 달쯤 되면은 꼭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사고를 많이 쳐요. 네. 트럼프가 치는 거 아니고요. 뭐 항상 보면 이제 새해 이제 막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막 재정 정책도 발표하고 모두 발표 네. 모두 막 발표하잖아요. 뭐 저희가 올 새해 뭐 다짐하는 거 똑같이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아요, 정부들이. 근데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악영향이 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지금 올해는 아일랜드를 내가 그 땅 따먹기 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게 아닌가요, 벌써? 그거 그걸 다짐한 지금 거죠. 대표님이 그거 1시간 동안 얘기하실 수 있으시대요. 네네네. 그린란드. 그래서 그런 지금 미국 같은 게 한국은 좀 약간 틀린데 미국은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번 잘 보시면 1월달 트럼프 대통령 딱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시장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취임하자마자 상호관세부터 시작해갖고 막 뭐 이상한 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한번 그 실적 시즌하고 맞물려갖고 한번 쭉 밀렸거든요. 밀리고 나서 한 3, 4개월 한 분기 정도 지나면서 조금 괜찮아요. 예, 문제가 좀 없다. 이제 여기에 적응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적응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린란드 가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성조기를 꽂고 계시고 본인이 뭐 이러니까 이것도 올해 아니, 진짜 이게- 연초부터 또 시작을 하시니까 아니 약간 작년에 데자뷰 같지 않아요? 아니, 작년 이맘때 똑같은 거 같아요. 대통령이 본인 SNS에 성적이 꽂은 사진. 다른 나라 국가에 성적이 꼽고 그게 2026년부터 우리 땅입니다라고 네. 해놓고 그 다음 사진도 보셨죠?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까지 미국 국기를 넣은 그 지도를 네, 이미지화 시켜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보통 진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그 보수주의 분들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먼로 독트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 아메리카 대륙은 돈로 도트린을 네, 내가 한번 그렇죠. 실현을 시켜보겠다. 이제 뭐 트럼프 독트린도 나올 수 있을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생각하는 미국 아메리카는 위부터 밑에까지 쭉 해갖고 네, 그렇죠. 여기는 다 내 영향권이고 내 앞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도 돈 터치해요. 그 여기서 소란 피운 애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먼로 독트린이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뭐 과거에는 쿠바가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뭐 사고 치니까 바로 가서 이번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원유 다 갖고 오고 거긴 자기 앞마당도 아니잖아요. 아니 좀 내려가면 되지. 앞마당에서 도로가 쪽으로 이제 좀 멀리 그냥 나가면 사실 남미까지 다 보고 있어요. 남미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도 브라질까지 아르헨티나까지 다 들어왔는데 브라질은 사실 이제 너무 세졌죠. 네, 그러니까요. GDP가 이제 전 세계 5위까지 올라와 네. 있는데 이 국가를 터치하기 좀 쉽지가 않죠. 워낙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미라든지 그 밑에 뭐 칠레, 중남미 정도까지. 막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우리랑 똑같은 애들인데 왜 여기가 우리 주가 아니야 이거고 그다음에 뉴욕주에서 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되고 알래스카에서 바로 올라가면 그린란드거든요. 그럼 여기도 우리 앞마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멀로 독토린 안에 지금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후로 바뀌었고 북극 항로라든지 천연 자원이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탐을 낸다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갖다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그러던데요. 아니 그린란드 우리는 상관없다. 그린란드 얘기하지 마라. 우리 이용하지 마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거예요. 이건 내 앞마당에 있는 건 이용할 건데.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딴 애가 와서 다 들쑤셔 놓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약간 전 세계 시장에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뭐 약간 집행자 같은 느낌으로 본인을 받아들이고 뭐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퍼니셔라고 뭐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애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준다 이 생각이죠.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최근에 5, 6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다 쏟아부은 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해주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입장 틀린 거 우리 입장 틀린 건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린란드는 진심일 것 같다. 트럼프가. 왜냐하면은 뭐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작년 4월달에 핵시설을 다 벙커버스터로 공격을 해갖고 핵시설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굳이 뭐 여기 민주화 운동 하는데 내가 내 돈 써갖고
뭐 이 사람들 도와주고 하메네이 뭐 실각시키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괜히 특수부대 보냈다가 애들 갑자기 죽으면 이거 사퇴 수습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뭐 그냥 간다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고 아. 자기 앞마당인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정리했고 멕시코는 카르텔 가서 지금 정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린란드는 이제 우리 거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이상한 게 그린란드가 저는 아까도 대표님이랑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일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약간 일시적인 노이즈일 것 같았는데.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막 보면은 덴마크령으로 지금 돼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치령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뭐 70% 이상이 뭐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토군이 지금 갔는데 가서 보니까 30명이 갔어요. 이거 왜 갔는지도 몰라요. 30명이 지금 뭘 들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개썰매 끌고 왔니 막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 30명 가봤자 이거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런데 뭐 뉴스에서는 뭐 70%가 반대한다. 그리고 아까 여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다 지금 북유럽 사람들만 나와요. 그런데 그린란드의 인구가 지금 5만 명인데 90%는 원주민이에요. 그 10%만 북유럽에서 건너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90%가 원주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역사상 옛날에 동해옥저라는 그 사만시대 국가 거기가 사만까지 올라가나요? 이누이족이에요. 홋카이도가 이누이족, 그다음에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누이족, 알래스카 다 이누이족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린란드도 원주민들이 다 이누이족이에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하는 게 알래스카도 우리 땅인데 거기에 있는 알래스칸 인디언이 있잖아요. 같은 종족이면 얘도 우리 거야. 지금 이거예요. 신박한 논리네요. 신박한 논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90%가 원주민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2009년에 여기가 자치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레토리카 같이 주민들이 선거해갖고 투표해갖고 우리 미국령으로 갈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가서 자기가 국기 꽂아놓고 있고 돈도 주겠다고. 돈도 만약에 오면은 1인당 10만 달러씩 우리가 또 1억 4천만 원씩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군사 작전을 안 해도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원주민들만 잘 구워 삼으면은 푸에르토리코와 같이 그냥 그 넓은 땅이 그냥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또 EU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하게 좀 압박을 느끼는데 가려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겨갖고 나토군 보냈다고 했는데 30명을 보낸 거예요. 이거 거기는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나라는 거기는 2000년 동안 그 큰 대륙이 뭐 맨날 싸웠잖아요. 단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태리 총리가 왜 한국에 왔겠습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유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 가서 필요한 거 갖고 가겠어.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가 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뭐 당장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AFP라든지 이제 그쪽에 프랑스라든지 독일계 쪽에 이제 언론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유럽계 자금들이 미국에서 미국 국채를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다 매도치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하니까 미국 시장이 한번 흔들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국채를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미국 국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그다음에 다들 중국을 아시잖아요. 영국입니다. 영국이 8,500억 달러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팔아갖고 지금 7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미국 편이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아마 영국 애들은 개썰매 갖고 와서 같이 놀 애들이에요. 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채 같은 경우도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20년물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수익률이. 근데 장외 시장에서는 다시 또 내려가요. 네.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 주시장도 어제 그렇게 막 이거 무서운데 유럽 자금 막 돈 빠지면 어떨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자금 빠져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뭐 미국 자체 금액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들어온 뭐 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지금 장시장에서 다시 시장들 꿈틀꿈틀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마 요 파트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장기 이제 한 달 이상은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을 한번 이제 갈아타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꼭 사고 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뭐 저기 대법원 판결도 좀 뭐 2월 달 중순으로 간다 그러고 뭐 이것저것 다 또 이제 지금 새로운 리스크들이 막 튀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시장을 좀 시끄럽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갖고 저는 당분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시장에 좀 한숨 돌리고 조금 좀 한번 관망
넘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 그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진심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요 그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이게 많이들 아시죠? 트루스 소셜이라고 트럼프가 글을 쓰는 곳이 있는데 보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길지 않게 써요. 그리고는 이게 누가 들어도 야 이게 말이 아닌데라는 생각도 하고 느낌표를 막 3개씩 막 5개씩 막 이렇게 붙이시거든요. 이거는 뭐냐? 그냥 본인이 SNS에 나 이런 말 이런 생각하고 있어라고 공유하는 건데 네. 그린란드에 대한 글을 보시면은 느낌표가 번역을 하나씩 했죠, 붙어 있죠. 그렇죠. 이 잘 보셔야 돼요. 느낌표가 하나씩 붙어 있으며 숫자가 나옵니다. 날짜와 숫자가 나오고 느낌표는 하나씩만 붙어 있어요.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랬다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느낌표가 막 3개, 5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하에. 네, 어찌 보면은 나 지금 이 말 하고 싶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막 글을 쓰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미 조사가 되어서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느낌표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찾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분 진심이면 느낌표 하나만 쓰세요. 트럼프가 그랬어 하면 이게 아주 진심이고요. 그랬다고 이러면 이게 약간은 약간 연인들 간의 싸움 중에 지금 급발진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금방 풀리는 것인데 예. 마음 먹고 오늘 좀 헤어지자고. 네. 오늘 앉아봐. 할 말 있어. 할 말. 할 말 있어. 오늘 시간 좀 내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뭐 저기 스위스에 가셔갖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또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그렇다고 뭐 다들 이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멱살을 안 잡으실 것 같고 이미 이제 저분이라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미 올라가서 선글라스 끼고 올라가서 그죠. 선글라스도 끼셨더라고 올라가갖고 지금 한번 뒤집어 놓고 내려가셨기 때문에 뭐 그 다음을 좀 봐야 되는데 되게 차분하게 자기의 논리를 막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건 진심이구나. 안 그랬다 그러면은 뭐 그 밑에서 뭐 선글라스 꼈다고 막 조롱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거 지금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건 여기 그런데 진짜 진심이다. 이건 좀 꽤 갈 수 있겠구나. 네. 이란 같이 괜히 막 스텔스 폭격기 보낸다고 막 허풍 떨다가 14일날 되니까 그냥 뭐 알아서 열심히들 하겠죠. 뭐 민주화운동 잘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딱 바뀌질 않거든요. 여기는 제가 그냥 먼로 독트린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참고로 10시 30분에 한국 시간 기준 10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한국 시간 기준 새벽 1시, 1시 반, 2시 이럴 때 정상들과의 미팅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걸 여쭤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트 연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주가가 빠져서 작년 4월 관세로 인한 바닥 2025년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 현금 인수하겠다, 100조 쓰겠다 그러는 것도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매도의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2025년 저가를 뚫고 내려가면 진짜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지지선이 없는 자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 일단 인수 문제가 딱 정리된 때가 아마 이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 네, 문제가 인수 확정될 네. 때까지 자금 조달 문제가 천조죠, 천조. 그리고 이제 계산을 계속 해야죠. 이걸 인수했을 때. 100조입니다. 잠깐만, 천조면 망해요. 100조입니다. 100조. 네, 100조. 이걸 인수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를 지금 자꾸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사실은 이제 새우가 이제 고래를 삼켰을 경우에는 그 새우 등이 다 터졌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다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새우는 아니지 않을까요? 고래지 않을까요? 뭐 제가 보기엔 뭐 고래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봤을 식으로 때는 가면 새우? 이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역사란 자체가 있고
이제 언론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갖고 있는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고. 역사. 사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최근 뭐 신생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이즈는 커질 수 있겠지만. 비디오 게임, 비디오 방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딱 그런 얘기예요. 뭐 전통과 명예가 있는 그러한 회사를 아무리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인수합병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되게 뭐 문제도 없어요.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올해 가이던스도 뭐 시장 예상치만큼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결국은 넷플릭스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수합병이 그냥 결렬된다. 그럼 주가 반등할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오히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진심인 것처럼 넷플릭스도 뭐 전액 현금 뭐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거 보면 워너브라더스의 좀 진심인 것 진심이에요. 같은데 예. 본인들은 진심인데 투자가들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굳이 있죠. 100조를 써갖고 저렇게 뭐 이렇게 비효율적인 미디어 그룹을 갖다가 뭘 할까? 아니 저는 넷플릭스 백조 무슨 들여서라도 생각일까요? 샀으면 좋겠어요. 네. 저 주주입니다. 주주인데 빨리 사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게 이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가입자 수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워너브라더스 측까지 다 하면서 지금 이번에 나온 게 3억 2천만 명 정도가로 증가를 했어요. 글로벌 이제 구독자 수가. 근데 만약에 워너브라더스까지 합쳤을 경우 이제 한 뭐 5억 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수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에이, 나는 싫어. 넷플릭스가 그 처음부터 빠져나갈 수도 있고 중복되는 사람들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생각했던 가입자 수들을 그만큼 끌고 올 수 있을지 네. 두 번째 이제 컨텐츠거든요. 컨텐츠. 넷플릭스는 사실 여태까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걸로 컨텐츠가 컸거든요. 그런데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이제 영화도 있고 하고 뭐 드라마도 있긴 하지만 사실 뉴스 시스템까지 그다음에 스포츠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컨텐츠들을 과연 이제 넷플릭스가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ESPN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큰 그런 스포츠 그룹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죠.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또 녹여서 넷플릭스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일단 사는 게 급한데 이제 투자가분들 봤을 때는 얘들이 샀는데 이게 못해요. 완전 도박인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뭐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는 넷플릭스에서 해리포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해리포터 저는 지금 너무 지금 기다리고 네.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매우 기대가 되거든요. 콘텐츠 그렇죠. 자체가 더 네. 확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과연 네. 100조를 드릴 만한 건가? 그거죠. 너무 크다. 그거는 조금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지금 4분기 실적도 보면은 뭐 되게 좋아요. 매출도 괜찮고 뭐 유료 가입자 수 늘어가거나 유료화된 것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광고 매출도 한 15억 달러 나왔는데 내년에는 뭐 한 거의 한 30억 달러까지 한 1배 이상 더 본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어요.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가들 머릿속에는 그런데 만약에 내년이죠. 내년이 2020년도 매출이 507억 달러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들이 쓰겠다는 현금은 지금 엄청나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 매출 이상을 뭐 1,000억 달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매출을. 네. 근데 약간 펀더멘털 차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식당은 우리가 맛있으면 결국 다시 가게 되고 뭐 미용실도 머리를 잘하면 또 가게 되고 저희 프리마켓 뉴욕도 재밌으면 또 찾아와서 보게 되고 뭐 이런 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가 재미있는 콘텐츠가 요즘 적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뭐 결국 콘텐츠가 잘 확보가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다면 뭐 어느 정도의 펀더멘털이 좀 우리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라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반반이죠. 있지 않나. 반반이죠. 그걸 기대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싶은 쪽. 왜냐하면 맛집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두 개가 합쳤어요. 이쪽은 짜장면이고 이쪽은 뭐 돈가스를 파는 집이에요. 둘이 합쳤는데 메뉴가 짜장면, 돈가스 막 이상하게 막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데 뭐 짬짜면도 막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이게 기존의 맛집 두 개가 1+1이 2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서 사실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고 그래도
투자하고 이것을 보유할 수 있는 고객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많지가 않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떠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리가 돼서 차라리 빨리 인수해갖고 이제 우리 지금부터 이제 빨리 맛집 개조해갖고 진짜 새롭게 뭐 벽 트고 메뉴판 다 정리하고 우리 새롭게 나갈 겁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결렬됐으니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우리 맛집 갈게요. 리스팅 다시 받을게요. 이렇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 뭔가 이 리스크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든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하는 그렇죠. 네.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인수해 갖고 뭐 반쪽만 인수한다 뭐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금은 나중에 준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워너비 디스커버리에서 또 막 승질 내고 또 뭐 소송 걸고 막 이런 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파라마운트.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가 확실하게 투자가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던가 아주 그냥 딱 끊던가 기든가 아니든가. 아니면 기든가 이던가. 사실 넷플릭스는 좀 대체제가 없다라는 그래도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26년도에 가격을 좀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좀 반발을 자극하진 않을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가격 올려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어디 가서 뭘 봐요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이제 애플 TV도 있고 그런데 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는 사실 약간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잖아요. 매니아층이 좀 있죠. 매니아층이 딱 있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집에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갖다가 이제 추가로 보던가 아니 애플 TV를 추가로 보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펀드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펀드멘탈 상만 보아서는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회사는 분명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참고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워너브라더스의 인수 확정은 2026년 4월 달에 워너브라더스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넷플릭스의 자금 조달 이슈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최소 3개월, 길면은 한 4, 5개월 정도가 지나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어찌 보면 좀 애둘러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실적에 가려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은 뭐 크게 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항공도 간밤 정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굉장히 좋았고요. 주가 역시 간밤 정규장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린 것과는 달리 아주 견조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지금 3% 넘게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실적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프리미엄 여행객에 대한 그런 매출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이 호실적의 근간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델타 항공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는데 이제 항공사들의 타겟팅이 아예 부유층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할 수 없죠.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은 일반 여행객들의 여행이 글로벌 여행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사고 터지지, 뭐 그린란드도 요즘 가기가 무섭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뭐 특수부대가 있지, 뭐 이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갖고. 셧다운이 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항공사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사실 컨셉은 아니에요. 2025년도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무역 때문에 뭐 상호관세 때문에 뭐 이 TV에 보면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고위들 관리들만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얼굴만 붉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행을 가고 항공 수요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쪽은 결국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분들은 결국은 누구냐면 CEO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마케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좋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올해 2026년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네, 첫 번째가 일단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드려요. 지금 뭐 $60, WTI $60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저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 지금 중진료 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5천만 배럴. 근데 지금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빨리 유조선 갖다가 지금 띄워야 되는데 유조선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유조선 만드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래서 일단 유조선 띄워갖고 5천만 배럴 들고 오고 근데 사실 그것만 갖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빼버리면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가 힘이 없어요. 원유가 없으면 사실 무슨 힘을 갖고 이제 미국한테 대들어요. 힘을 빼버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국영 석유 회사도 이제 미국으로 다 편입시키겠다는 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중진료를 아주 싸게 미국으로 다 들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미국의 원유가 지금 수출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셰일가스거든요. 중진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서부 텍사스 중진료 요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5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진료를 갖고 크래킹을 해야 항공유가 나오거든요.
셰일가스 갖다 크래킹이 안 돼요. 항공유가 안 나요. 경질유 이런 것들은 중질유 같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항공유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크래킹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중질유 요 부분 때문에 항공 단가 확실히 이제 내려갈 것 같고요. 이용객도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빨리 지금 끝내야 되는데 이란 문제도 그렇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뭐 그린란드 문제도 그렇고 이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사실 세계 전반적인 어떤 뭐랄까 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가이던스도 그렇고 뭐 딱히 지금 흠잡을 건 없다. 단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제가 이제 봤던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방어적인 시장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주들은 물론 이제 잘하는 종목들은 가겠지만은 이제 방어 섹터들이 조금 이제 힘을 얻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방어 섹터 딱 보시면 나오는 게 금융주, 정유주, 항공주. 뭐 그다음에 금광주, 뭐 필수 소비재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 중에서 항공주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킹홀딩스가 이게 뉴스를 내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비자 규제 하고 있고 여행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규제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에 대해서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K자 성장이잖아요. 여행도 K자단데 이걸 부킹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걸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싼 매출이 잘 팔리는 게 맞는데 전체 시장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근데 거기다가 이민자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글로벌 경기 수준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행 산업이 어찌 보면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된 뭐 호텔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한번 살짝 흔들리기도 했는데 이게 항공업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하죠. 특히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 미국 항공사들의 매출이 사실 대부분이 국내선들이에요. 저희 같이 이렇게 뭐 대한항공 한번 타면은 한 3-4시간 가면서 뭐 여유를 즐기고 이런 항공사들이 아니라 다 저가항공들이에요. 왜냐면 들어가면 맨날 그 나오잖아요. 뭐 승무원이 뭐 승객 때리고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저가항공들이에요. 그건 다 국내선들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자동차로 3일 동안 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럼 다 비행기 타거든요. 지금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경기 안 좋다고 보는데 제가 맨날 그래요. 야, 그럼 경기 안 좋으면 니네 저 고향은 어떻게 가? 그러면은 걔들이 그래요. 내가 야, 고향 가다가 보니까 무슨 뭐 일주일 동안 도로에 막혀갖고 니네 뭐 못 움직인다 했더니 그 친구가 누가 요즘 뭐 자동차를 타고 와요? 우리도 비행기 타고 와요. 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보법이 다르네요. 그래요. 보법이 틀린 거죠.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들은 여기는 그냥 자동차 타고 한 데는 그 앞이고 웬만하면 다 이제 비행기 타는 거죠. 중국도. 기차를 타고 뭐 제가 일주일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신장까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고 다 비행기 타고 한다고 인도 같은 데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수 쪽이 아직도 사실 미국이 많이 못 올라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저가항공들이 좀 빨리 올라야 되는데 중진료 값도 비싸고 뭐 기름값도 비싸고 막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소비 확대 측면에서 저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한 5에서 한 10% 정도 이상은 매출액 잡고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냥 올해는 방어주 쪽에서는 항공주 같은 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정유주도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가 떨어지지만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니까 퀀터티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네. 충분히 늘어나니까 그럼 정유주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올해 한 5에서 10% 정도 매출 상승. 그 정도면은 그냥 방어주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싶은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장에서 뭐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시장은 뭔가 이 리스크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기사처럼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드 관련해서 딜레마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던데 우리가 타코 하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시장에서 이제 물러난다라는 말이 좀 그동안은 9개월간 지속이 됐었는데 파포 아니었나요? 또 타코로 돌아갔어요? 네,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의미로 좀 작용한다고 좀 이해를 했냐면 뭔가 이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물러난다라는 의견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어도
사실은 별로 투자자 입장에서 심각성을 또 못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시장이 별로 무너지지 않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정책적인 압박을 느낄 확률이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작년 그런 주가가 급락했던 지수가 떨어졌던 시기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만 시장이 좀 떨어진다라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건데 이 상황이 사실 뭔가 역설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지라는 지점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타 방송사에서 이제 방송하다가 지금 그게 맞아요? 뭐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는 생각이 좀 약간 틀린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작년 1년 동안 이미 이제 상호관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한번 정책을 한번 쭉 훑었어요. 훑고 나서 이제 많은 걸 느끼셨겠죠. 느꼈는데 이제 저는 가장 큰 게 미국 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관세를 사실 부과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터지고 막 유가 같은 것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겨우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의 지지 기반들이 사실 막 다 잃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소비도 막 축소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야, 유럽에다가 또 25%를 부과를 했어요. 그 8개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런 게 이렇게 됐을 경우 또 한국도 뭐 20%, 30% 막 또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좀 틀리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 입장에서 이제 대안책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쪽이 지금 인플레이션 관세를 올려버렸어요. 네. 그럼 실효 관세율이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유럽 쪽 애들은 대상을 갖고 했다라고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이번에 다른 이제 선택지는 뭐냐면은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관세를 낮춰주면은 실효 관세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한국, 대만, 일본, 중국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도 될 수 있고 멕시코도 될 수 있고 이런 국가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캐나다, 멕시코 지금 이미 35% 지금 50%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여기 조금만 내려주면 실효관세 확 내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기 눌렀으면은 이쪽이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택지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면은 반대로 이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국내 얘기를 좀만 할게요.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이번 그린란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하고 이제 나토하고 이제 유럽하고 좀 갈등이 좀 심해지는 사건을 보면은 한국 앞에는 2마리 토끼가 생겨버린 거예요. 토끼가 갑자기 2마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싸우니까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을 이제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만하고 반도체 협상을 했는데 관세를 물론 뭐 TSMC들이 여태까지 이제 투자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1국가 선언하면서 대만에 이제 삐져갖고 그동안 이제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대신에 관세 10%로 내려줄게. 이게 사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한국은 되게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관세를 더 내려줄 수도 있어요. 뭐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반도체 디램 가격 100% 인상해버렸잖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는 뭐 추가 투자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관세 갖고 걸고 넘어지 우리는 더 올려버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니네들 딱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관세가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가 생기고 미국에서 또 수입을 하게 되면은 한국 일본 제품들 더 수입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또 반대로 제가 한 마리가 토끼가 나왔어요. 네. 그럼 또 한 마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 네. 이쪽은 유럽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태리 총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맨날 나온 건 뭐냐면 이태리 총리 딸이 무슨 뭐 저희 BTS 뭐 저기라고 뭐 형광봉 들고 왔다고 블랙핑크 팬이래요. 블랙핑크 했어요? 하여튼 뭐 그다음에 뭐 셀카 찍었다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뭐 좀 정신 나간 거고 언론들이. 그게 중요한 게 왜 오셨냐를 봐야죠. 지금 나와 계신 것도 언론이십니다. 여기도 언론이에요? 여기도 언론. 우리는 이제 선진화된 언론. 깜짝 놀랐네요. 네네네.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왜 왔냐고 딱 봤을 때는 사실 이태리는 사실 유럽 내에서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성질도 급하고 막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다 해먹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EU가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독일이 다 해먹는데 뭘 하고 있냐면은 AI 제품 미국하고 막 싸워요. 그린란드하고 미국하고 또 싸워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게 중국산 막 들고 들어오다가 또 EU가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업도 되게 좋은 국가고 항공산업도 되게 좋은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쪽 AI 쪽도 컴퓨터 쪽도 되게 좋은 그런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히토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가 조달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그게 미국하고 싸워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EU도 지금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EU 자체도 중국 것도 막고 미국 것도 다 막아버리니까 이태리는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디 갔습니까? 먼저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일본을 먼저 들렸다가 한국을 왔어요. 한국, 미국 가서 필요한 것들 싹 쓸어 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달라는 거예요. 공급망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본다라 그러면 그럼 유럽의 국가들이 그러면 이태리만 그러겠어요? 네덜란드, 뭐 프랑스, 독일 지금 다 똑같다는 상황이거든요. 자체적으로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본인들의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밀리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 거 갖다 쓰긴 싫어요. 왜냐하면 EU 자체에서 중국 거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며칠 이제 한국 같은 게 갑자기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 앞에는 지금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잘 말하면은 양쪽에서 우리가 컨트롤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쪽에만 전에같이 이렇게 할수 발 딱 있을까요? 담그시면 근데 지금까지 한 걸로 봐갖고는 저는 지금 이번 정부는 충분히 지금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미 시세를 좀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뭐 지금 얘기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힘든데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럼 다음이 뭐냐. 지금 로보틱스하고 지금 뭐 이거 저기 우주항공주 뭐 세트레 가야든지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가 거기에 이제 불 붙어 갖고 지금 난리가 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뭐냐? 물밑 작업은 이제 남북 경협주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나온 이제 뒷담화죠. 네. 뒷담화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해요. 네. 북한 문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합니다. 4대 강국을 다 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푸틴을 만날 수가 있죠, 지금. 푸틴을 만나서 북극 항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공장 인수하려다가 다시 이제 나가려 돼봤잖아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러시아하고 경협 얘기가 나올 거다. 네.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다시 북한하고 또 협상을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 북한도 이번에 그 민간 무인기 하나 보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뭐 저기 거기에 그 동생분이 나오셔갖고 뭐 쌍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 뭐 갓나 새끼들 막 이러면서 예,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잖아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뭐 옛날에 했잖아요. 갓나 네. 새끼들 뭐 저기 그렇죠. 정부놈들 뭐 정신 나갔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왜냐면 민간업자가 쏜 것 같으니까 민간업자가 누군지 잡아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들도 이제 벌써 제스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다음에 나올 게 아마 북극 항로, 남북 경협주 여기까지 지금 근데 그걸 왜 많은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번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 중국, 일본 벌써 관리 다 됐잖아요. 대만까지 다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근데 이태리도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댓글에서 파주 집값 이제 올라가냐는데요. 파주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추워요, 추워. 파주 집값 오늘 너무 기다려요? 춥더라고. 너무 추워갖고 파주는 얼마나 추울까요? 콧물 나오고 막 이래갖고 이제 살 때는 좀 따뜻한데 사시고 당분간은 그건 조금 기다리시면은 언젠가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남북 경협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언제 벌써 이렇게 가지고 네, 다음 이슈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이번에는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수요일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합니다. 이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쿠 연준 의사를 해임하러 한 건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자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모기지 사기 의혹을 이유로 쿡 이사의 해임을 지시했지만 대법원은 10월 일단 멈추고 판결 전까지는 직무 유지를 허용했고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임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연준이 정치적인 압박 없이 금리의 인하에 대한 내용을 좀 결정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파월 연준 의장이 쿡 이사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연준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함께 나왔거든요. 이 참석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굳이 나가실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5월 달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5월 달이면 끝나는데 굳이 저렇게 뭐 법원에다가 제소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보여주기식 아닐까요? 사실 보여주기식인 거고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제 연준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묵시적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벌컥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이 독립되었다라고
판단되는 미국 연준하고 그 연준을 본따 갖고 만든 게 유럽 중앙은행이거든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면은 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 다 대통령 밑에로 다 직속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머징 국가들은 이거죠. 중앙은행하고 재무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갖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라. 이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그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좀 분분했어요. 이게 뭐 굳이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국가 권력을 나눠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좀 기형 상태죠. 대통령이 연준 이사들을 막 임명하고 의장을 임명하는데 임명되고 나서는 절대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요. 보고는 국회에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국회한테 보고하고 국회 신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되게 특이한 그런 컨셉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컨셉이 과연 그러면 맞느냐? 아니면 이 기관이 협력을 해서 경제를 이끄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연준한테도 사실은 중앙은행인데 어떤 임무가 있냐면 뭐 첫 번째가 뭐 통화량 발행해 갖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해라. 달러의 가치를 관리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라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돼요? 여기는 중앙은행은 통화를 관리하는 곳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번째 임무까지 되고 세 번째 뭐 시스템 관리하는 거죠. 무슨 결제 시스템 이런 건데 두 번째 임무에 대해서도 아직도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스템이라서 무조건 그냥 땡큐 이러고서나 이건 최고야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아직도 연준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한 데가 많아요. 근데 월스트리트는 항상 연준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언론도 항상 연준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태인 분들도 좀 많고 네. 그다음에 거기 출신들이 연준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독립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어떤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립성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연준이 그러면은 이번에 그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럼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본다라 그러면은 이게 독립의 우리가 무조건 그냥 독립성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면서 독립성을 외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반대 생각이 약간 좀 틀린 게 지금 문제는 시장에서 막 독립성을 외치는데 여기 호응해 준 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은 그럼 연준이 그러면 금리도 충분히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통화량 조정도 제대로 해주고 이런 걸 했냐 이거죠.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립성 얘기가 막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맞다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저는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독립성을 외치려면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막 무조건 그냥 대드는 게 아니라 뭔가 타협을 통해 갖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게 사실 나왔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아니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동결이 아니라 뭔가 시세 판단을 좀 같이 해주고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독립성 얘기할 때마다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분간은 뭐 그 시스템대로 여태까지 미국이 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존중해줘야 되죠. 예,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저는 많다. 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게 무조건 옛날 제도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그걸 엄청나게 세게 잡고 늘어진 케이스다. 왜냐하면 그런 대통령들이 뭐 비단 트럼프만 그랬던 게 아니라 네. 뭐 지미 카터라든지 과거에 도널드 레이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재밌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1주년,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크게 줄어들었고 수출과 투자는 크게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둔화됐다. 이게 다 관세 효과 때문이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관세 환급이 실제로 만약에 내가 패소를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조금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헌 판결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너무 시나리오가 많아요. 그냥 뭐 불법이다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합법이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한적으로 불법이다 제한적으로 합법이다 아니 여기까지만 받고 그다음부터 받지 마라 뭐 이렇게 그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자신만만하신 분이 네. 관세 판결은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사실 기자회견에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는 전 신호라고 봐요. 관세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로부터 관세를 뜯어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관세를 내는 사람은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업자가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미국 법인에 있는 그 미국 법인업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관세를. 그리고 수입해온 물건에다가 관세만큼 자기 수익만큼 붙여갖고 유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관세를 매긴 만큼은 누구한테 갔냐면은 부담이 소비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 한국한테 부담이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중국한테 부담이 간 것도 아니에요. 한국이나 중국은 물건을 적게 판 거지 많이 못 판 거지 관세를 우리가 낸 게 아니에요. 관세는 수입업자가 다 냈어요. 그리고 수입업자가 낸 그 관세만큼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금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그 관세 수입만큼 내가 개인들 우리 소비자들한테 1인당 700만 800만 돈 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럼 그 돈을 외국에부터 갈취를 했느냐? 그러면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갈취를 했느냐? 막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그러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돌려줘 그러면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한테 돌려줄까요? 수입업자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차한테 줘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사실 판단을 또 해줘야 돼요. 법원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법원도 지금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건 나와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아오는 것을 토해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피해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닐 텐데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트럼프의 어떤 위법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뒤처리까지 해줘야 될 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 늘어질 수 있고 또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뭐 결과적으로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죠. 아는 일이지만 최악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한번 뭐 정리를 그쪽에 계신 해보면 판사님들이 사실 뭐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아메리칸 미국 사람 시민권자 다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인데 자기 나라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트럼프도 보죠. 계속 그 점에 대해서 네. 지금 협박을 좀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들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프리장에서 저희 넷플릭스 다뤘고요. 존슨앤존슨 다뤘고요. 그리고는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구리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메모리도 반도체 관련돼서 일부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뭔가 반짝반짝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도대체 왜 오르냐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게 너그 방송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도대체 왜 알리바바와 핀뚜오뚜오와 징둥과 바이두와 이런 기업들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던 와중 갑자기 뭔가 하나 그 이미지가 하나 갑자기 떠버려가지고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1월 20일자입니다. Make China Great Again.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네요. 이거를 무려 맥쿼리에서 이슈를 냈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의문으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물음표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만약에 정말로 유럽이 미국 자산을 판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자산이라고는 제 생각에는 중국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롱숏도 어느 정도 유럽 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말 그대로 로봇과 그렇죠. 우주와 AI 경쟁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팔아라, 트럼프 싫어.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뭐 이게 자산 배분 전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투자를 할 때 한국을 사주면 참 좋겠지만 덩치상 규모상 이게 구조상 중국을 좀 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돼서 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초 이후에 중국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쁘지가 않아요. 경제 상황을 뭐 우리 뭐 보수 언론 보시면은 뭐 맨날 중국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30년째. 디플레이션 심하다고. 네, 30년째 망한다 그러고 시진핑 30년째 죽는다 그러고 계속 뭐 누가 죽고 망해야 되는데 30년이나 됐나요, 시? 네, 뭐 옛날부터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뭔가 의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뭐 시진핑 구테타설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뭐 한국에서 나와갖고 BBC가 한국을 취재하러 왔잖아요. 그게 맞는지. 그건 또 웃긴. 그러니까 왜 한국을 왔죠?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시진핑이 갑자기 구테타가 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건 사실 그냥 시진핑 잠깐 아파갖고 누워 있다는 거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분위기가 또 연초되면서 시진핑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중국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장 큰 게 이제 뭐 한국이 해줬죠. 정상회담은 저희가 먼저 갔잖아요. 가주면서 뭔가 숨통을 틔워준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가 이제 요즘 미국이 자꾸 이제 시끄러우니까 중국 쪽으로 자꾸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캐나다 총리가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중국 갔어요. 그거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51번째 주로 캐나다를 갖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는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뭐 세금 이거 관세도 안 깎아주고 그럼 나는 중국 갈 거야. 그래서 지금 벌써 거기서 중국 가서 합의하고 나온 게 저기 기업인들 한 50명 데리고 왔잖아요. 합의하고 나온 게 다 벌써 끝났잖아요. 얘들 다 막혔다. 옛날에 화웨이 따님 고분 그 잡아놨다가 그 이후로 막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그쵸. 그것도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네. 서로 사과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벌써 가는 데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도 가고 이번에 이제 뭐 호주도 가고 다 갔어요. 뭐 맥쿼리는 또 이제 그 호주 회사다 보니까 항상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회사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제 3월 달에 3월 첫째 주에 정의협하고 이제 양해죠. 그다음에 전인대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 15차 경제 기획이에요. 5년마다 경제 기획을 하는데 이번 이제 15차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작년에 다 끝났어요. 딱 끝나고 14차가 딱 끝나던 15차를 지금 만들면서 이미 공산당에서 지금 제 10차 중전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내수 소비 확대.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GDP가 13,000달러인데 이걸 35,000달러까지 앞으로 5년 안에 올리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1인당 GDP가 35,000달러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AI 사회로의 진입이에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가 아니라 AI 사회로 진입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지금 로보틱스라든 이런 단계에서는 완전히 기술 혁신을 충분히 지금 갖고 가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뭐 그게 인프라부터 뭐 기타 등등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정의협하고 여기 그 전인대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 그래야 국무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또 실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재정 정책도 지금 이번에 추가 부양책까지 뭐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동만 걸면 되는 딱 상태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은 지금 되게 좋았는데 연초 되면서 뭐 CES 2025 뭐 기타 등등 하면서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이 조금 이제 더 크게 움직이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다시 또 관심이 가지 않는가. 그렇다 보면 어제도 사실 중국이 이렇게 뭐 좀 빠졌어요. 뭐 그렇게 세게 빠지진 않았는데 뭐 미국 시장 잠깐 영향을 받은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보면 오늘 미국 증시 올리는 거 보면서 저는 뭐 프리시장에서 이미 이제 중국 쪽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내수 확대 이런 거 본다면 알리바바라든지 내수 확대라는 게 우리가 물건만 쓰는 게 아니라 AI 뭐 클라우딩 서비스도 쓰는 거고 그게 다 소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알리바바라든지 진도라든지 핀도도 요즘 얘들이 뭐 물건 파는 애들이 아니라 약 파는 애들이 아니라 요즘은 다 AI 데이터 팔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얘들이 지금 오늘 이제 증시에서 좀 크게 끌어올리는 거 보면은 중국발 이제 소비 확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건 옛날에 그 중국 짝퉁 물건이 아니라 이제 중국도 AI 제품들을 이제 소비가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6년도에. 알겠습니다. 뭐 중국발 소비 진작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가 대신 막가죠. 막가를 우리가 한 번쯤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표님의 그동안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네.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화면 제 이제 컴퓨터로 좀 바꿔주십시오. 제 얼굴이 너무 커갖고 이제 좀 화면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기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넓게 하면은 돈이 좀 들어온대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를 좀 많이 넓게 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주가가. 하여튼 네. 이마를 넓게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그렇대요. 네, 저 내일부터 머리를 까고 와야겠어요. 아니 저희 다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묶어요. 그 옛날부터 이렇게 이마가 훤칠한 사람이 네. 그 관상학적으로 그 잘 산다고 그랬거든요. 저예요. 어때요 관상적으로? 친하게 지내요.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제 제가 계속 그동안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리비안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정리가 됐고요. 한 8종목 지금 남아 있는데 인페이지 에너지하고 앨범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재생에너지 쪽하고 관련된 소재 쪽은 뭐 미국에서 더 지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충분히 판단하고 있어요. 요즘 네. 뭐 그린란드 때문에 사실 이쪽 분야가 더 지금 곽감을 받고 있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지금 시놉시스 넣어놓고 코어 리뷰까지 AI 반도체 넣어놨는데 조금 성과가 지금 생각만큼 오르질 않고 있는데 뭐 조정 지나면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계속 웅크리고 있다가 한번 폴짝 세게 한번 뛸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대신에 제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가 보셨잖아요. 예, 어떤 종목이죠? 저희가 그 넷플릭스 보시면서 네. OTT가 생각만큼 안 되겠다 이게 싶어갖고 디즈니 주주신데. 뭐 할 수 없죠. 저 디즈니는 안 팝니다. 디즈니는 1년 뒤에 그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나올 때까지 저는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현재는 넷플릭스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정리 좀 할게요. 네, 각자의 갈 길. 왜냐하면 OTT가 그거는 보유하겠습니다. OTT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 갖고 일단 넷플릭스 실적 다음에 제가 일단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던지고요. 요 상태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수익난 실적 지금 보시면은 S&P에 비해서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가 지금 최근 뭐 3개월 이상 계속 지금 15% 이상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계속 따라오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은 섹터별로 보면 저희가 지금 세미컨덕터하고 AI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서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약간 경기 방어 쪽으로 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이제 사실 많이 보는 종목들이 항공주요? 항공주, 금융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공주 쪽을 한번 만약에 혹시나 저는 이제 알래스카 에어항공 한번 다시 또 들어가셔도 괜찮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수익 한 20% 내고 나왔어요. 짧게. 그리고 그 이후 다시 또 조정을 받았어요. 들어가셔도 괜찮고 뭐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지난번에서 바뀐 건 사실 없어요. 이쪽이 바뀐 건 없고요. 2026년도 아까 제가 항공주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지금 한 20% 정도 매출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유가가 계속 지금 저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거든요. 중진류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항공주 쪽에서 확실히 비용 관리가 된다는 부분도 좀 커질 것 같고요. 저는 세 번째로 알래스카가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교통 수요가 전에는 뭐 다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개썰매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이상한 그 뭐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네. 아닙니다. 거기 전화해 보면은 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다녀요. 타고 다 다녀요? 비행기 타고 다녀요. 이제 돈 벌었어요. 다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린란드 때문에 알래스카가 또 그 한 번 또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알래스카 에어라인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47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평균 목표는 지금 71달러로 지금 아직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50% 이상 아직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클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티그룹이라든지 UBS가 지금 다들 77달러 에서 한 75달러 정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 당분간 한번 항공주 조금 잡고 하시면 어떨까. 이미 또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는 좀 많이 좀 올랐는데 알래스카 항공은 좀 요즘 조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비행기 가는데 문짝 떨어져 갖고 좀 불행했던 그런 과거는 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 에어항공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편입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주 역할로 항공주 그중에서도 알래스카 에어라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베스트 댓글 한번 골라볼게요. 오늘 댓글 후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브릿지 229님께서 관상 보는 분들 말로는 이마를 보이고 사는 것이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이 댓글 아까 이원수 대표님과 일맥상통한 댓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한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후보가 많습니다. 네네. 후보까지 그렇죠. 후보 이만한
네. 이건 2만 원 일단 까야 로로님께서 이바군 곧 건물 산다면서요. 그만큼 이마가 늘어가네요. 라는 댓글도. 아까 어떤 분이 뭐 동접자 5천 명 되면 변발하기 이런 있습니다. 아니 5천 명이 되면은 그 네. PD님이 여기 오시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도 변발은 안 있어요. 된다. CKK 킴님께서 푸마뉴 시청자 2,000명 괜찮은데요? 찍으면 이버형 변발 공약. 괜찮네, 아무래도 괜찮네. 베스트 댓글은 이분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축하드립니다. CK킴6364님? 제가 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6364님? 네. 네. 이분 2,000명 찍으면 변발 공약님께 드리는 IT 트렌드 2026 책을 이렇게 누가 보내드리도록 반발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좋은 댓글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대표님? 유해 댓글.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 첫 경품이 오. 나가는 건데 네. 굉장히 잘 골라주셨네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친필 사인까지 준비를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버형이라고 한 거 보니까 테이버님의 또 유명한 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옆에 테이버님의 변발한 테이버님 이렇게 캐릭터 하나 그려드릴게요. 캐릭터 혹은 포토카드 혹은 친필 사인 그리고 이원수 대표님의 사인까지 함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댓글까지 선정해봤습니다. 풀마켓 뉴욕 2부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